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동시에 내란, 김건희, 최혜병 이 3대 특검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하면서 투트랙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통일교 특검 협의를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조금 전 만났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언론 브리핑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쯤 청와대로 옮겨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황당무계합니다.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꼭 무덤 같다. 취임 첫날 용산 대통령실을 본 이재명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리고 약 6개월이 지난 오늘 용산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실인 춘추관은 문이 활짝 열렸고 모닝 브리핑도 진행되는데요. 소통을 앞세워 용산으로 향한 윤석열 전 대통령, 그의 소통에는 줄곧 논란이 따랐고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급기야 불통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계엄과 파면으로 얼룩진 용산시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실 브리핑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 춘추관, 기자들이 모인 언론 브리핑 공간이죠. 춘추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이 청와대 시대가 시작됐다,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짐들이 속속 옮겨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전 작업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도 춘추관으로 다시 이주를 마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한 셈인데 박진영 의원님,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 정권을 불문하고 너무 좀 궁궐 같다, 소통이 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구조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어떤 점 유의해야 될까요? 대통령실이 가지는 안보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이제 광화문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안보 문제로 어려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통을 강화해야죠. 예. 우리는 보통 소통을 여론 관리다 또는 홍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소통은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로 정책 보고를 받은 것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요, 국민들은 관료들이 주요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국민들 앞에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소통을 민주주의로 한 단계 성숙시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우리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직접 소통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한 구조적 소통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덧붙여서 레거시라고 했던 기존 언론들에 대해서도 팽개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언론을 대하는 자세도 중도적인 언론이라든가 또는 비판적인 언론들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그들을 들음과 동시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언론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금 저희 스튜디오 전체 화면을 보여드렸을 때도 청와대 로고가 보였는데요. 로고도 변경이 됐습니다. 청와대 건물 밑에 원래는 대통령실이라는 글자가 있었는데요. 청와대라는,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글씨로 바뀌었고 브리핑 단상에도 이 로고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픽 우측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김동훈 의원님. 네. 보도에 따르면 여민 1관의 대통령 집무실이 주 집무실이 생기고 여기에 3실장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같이 대통령과 근무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긴밀한 소통이
기대되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1, 2분 내로 다 주요 보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때부터 강조했던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민주당의 그 앞에 있는 더불어라는 말의 그 여민관의 그 여자가 그겁니다. 백성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그런 그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그 말 자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여민관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분 내에 각종 그 이 코어 역할을 하는 그런 수석들뿐만 아니라 실정들한테 수시로 얘기를 듣고 업무 지시를 한다는 의미에서 아예 여민관으로 내 집무실을 따로 별도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본관보다 여민관을 더 많이 사용을 했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대로 제가 쭉 그 조직도를 보니까 아마 안보실 요 하나 정도가 문재인 당시보다 2관, 3관 요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다 비슷할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 걸로 돼 있고요. 이 청와대는 뭐 아시다시피 본관뿐만 아니라 여민관, 영민관, 춘추관 또 이 관저가 저 오른쪽 끝에 있고요. 상춘제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문재인 당시의 청와대 운영 방안을 그대로 준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을 할 것 같은데요. 3실장을 본인이 다 직접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애착이 더 남다른 상황에서 아마 3실장과의 같이 하는 그런 그 업무 모습이 TV 화면에 앞으로 부쩍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 직무도 청와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언론이나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그 대통령실을 호칭할 때 지금은 대통령실이라고 하는데 다시 청와대는이라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점이 정해지면 저희 언론에서도 청와대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바뀌었을 때 용산으로 바뀌었을 때 대통령실은 입에 잘 안 떨어져서 뭐 청와대는이라고 혼용하게 됐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다시 아무튼 청와대로 호칭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 용산 이전이 발표가 됐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탄핵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실패한 용산 시대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기가 5년이었는데 3년만 채웠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만큼 그리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려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공과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이나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셔틀 외교의 복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한 데 있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일본 총리를 또 만나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전임 정부가 가졌던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 수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굉장히 양극화가 심했는데 부동산 정부 정책 관련해서 좀 안정을 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됐었습니다. 근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체코로부터 26조 원의 원전 수주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간에 대한 문제일지 아니면 그때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차이일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용산에서 제가 근무했습니다. 예. 장점이 있다면 같은 건물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이란 거는 어떤 권위 의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2층에 있다가 갑자기 5층에 부르면 곧바로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저 건물이 국방부 건물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넘어서 과한 의식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가 주는 그 건물이 주는 위압감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자칫 본인이 거기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위임해진 그 권한에 대해서 예. 좀 오버해서 권력을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었을 때 용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장점은 있었던 예. 겁니다. 권력 사유라는 말을 하니까 박진영 의원께서 살짝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시절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웃을 수밖에 없는데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 정부이든 아니면 보수당 정권이든 배울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북방 외교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대통령께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녹색 성장이라든가 배울 게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역사에서 우리가 참 지우고 싶은 한 자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했는 태도들, 우리 도핑 테스트, 도어 스태핑이죠. 죄송합니다. 네. 도어 스태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뭘 알아야지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국정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았으니까 국민과 소통할 게 없었고요. 그리고 진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는 모두가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결국은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의 문제다라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공간은 주도적으로 그 구성하는 참모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모들 역시도 소통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보태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아까 지금 박진영 의원이 도어 스태핑 잠깐 언급했는데 취임 이튿날부터, 취임 바로 다음 날부터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중단이 됐어요. 예.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소통을 앞세웠지만 그리고 그 상징적인 장면이 이제 도어 스태핑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자체가 이런 일상적인 소통이 원래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어 스태핑을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가량 지속을 했지만 계속 문제가 생겼고요. 한 달 만에 도어 스태핑 피로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평소 본인이 검사 시절 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일방적인 얘기라든가 추측을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어 스태핑이라는 형식 자체가 소통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진정한 소통은 원래부터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은 사실은 예고돼 있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서는 역사를 2024년 12월 3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2월 3일 내란이 초래한 이 비정상을 제자리로 돌리고 정상화시키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은 모든 국가적 불행의 시작이었죠. 당초에 윤석열 정부는 대선 때 광화문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 22일 날 20일경에 용산 이전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준비도 없이 추진된 겁니다. 그 이후에 특검에서 이번에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해서 밝힌 것처럼 군과 밀착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었고요. 12월 11일 2022년 11월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한 만찬에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얘기하고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미 6개월도 안 돼서 군의 어떤 체계에 완전히 경도돼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망상의 출발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임기 내 이 대통령의 이사가요. 이번이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퇴임식은 세종에서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잠깐 갔다가 퇴임식은 아마 세종에서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30년의 행복청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은 와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거예요? 좀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땡기시죠.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도 너무 좀 느리고 29년까지 뭘 미룰 거 뭐 있습니까? 좀 땡겨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청와대를 넘어서 세종 대통령실 시대, 지역 균형적인 발전과 또 충청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충청도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퇴임식은 세종에서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정말 퇴임식만 빠듯하게 아마 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6월이거든요. 바로 지금 세종 집무실의 목표 완성 시점이 바로 2030년 하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초스피드로 해도 아마 지금 본인이 행복청에서 얘기했듯이 주로 청와대, 이전의 청와대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내고 아마 상징적으로 세종 집무실에서 퇴임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이 세종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충청도 말씀을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 문제 이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불쑥 꺼낸 게 아닙니다. 1년 전에 이미 충남지사 김태흠 지사와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이 이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대통령 이재명이 지금 숟가락을 얹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충청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합쳐서 이른바 이 시민의 질이 향상되고 교통과 세제 또 주거 이런 게 향상이 되면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기에요. 한술 더 떠서 충북과 청주에도 지금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메가시티 더 넓게 그랜드 시티를 가는 방향에서는 원론적으로는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난 주말에 큰 행사가 있어서 충북의 도지사, 시장, 당협위원장 또 현역 의원들이 다 모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시민의 입장에서 질이 향상이 된다라는 것만 이게 인정이 된다면, 즉 여러 가지 조사로 이게 확인이 된다면은 이 거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도민들의 어떤 그 의중 이것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돼 있다. 아마 여론조사도 곧 실시가 될 텐데요. 예.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면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뭐 세종 집무실 이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대선 때 뭐 여야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요. 처음으로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야 출석한 이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조사인데 네네. 그동안 이제 조사 거부하시다가 이번에 응하시는 이유 좀 있으실까요?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청탁 같은 거 자체를 들은 바가 없고. 예,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기자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내용을 취재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매각매직 의혹에 대해서는 또는 김건희 씨 쪽으로 갔던 뭐 선물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모두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박지영 의원님, 그럼 이 마침표란 게 결국 의혹을 부인한다는 걸까요? 그렇죠. 예. 나는 몰랐다. 김건희 씨가 알아서 했다.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그럼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김건희 씨가 임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서희건설 사위분이 총리실 비서실장입니까?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예. 그분도 그럼 김건희 씨가 임명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마침표라고 하는 것은요. 김건희 씨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의 부군인 공무원, 대통령인 윤석열의 인사권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이 마침표로서 확인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건희 씨가 했던 뭐 뇌물수수라든가 인사 개입 모든 것이 결국은 대통령인 윤석열 씨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서 이해를 해주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인사를 추천해 줬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특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뉴스만 검색해봐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장 주고 같이 사진 찍는 사진도 있잖아요. 몰랐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될까 싶습니다. 말도 안 되죠. 뭐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이건 뭐 그전에 김건희 씨가 실제 국정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는 이미 많이 알려진 바가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이 금품 수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인사 명령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게 몰랐다면 사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 리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공유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뭐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빌린 것이라고 해서 뭐 그랬구나 했다 이렇게 아마 이번에 특검에 가서 진술했나 본데 그 역시 거짓인 게 다 확인됐지 않습니까? 최초에 문제됐을 때 이건 빌린 것이어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수사 대상이 돼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되니까 장모 그러니까 본인 모친인 최은순 씨에게 가품을 선물했다가 빌려서 쳤다. 또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었다고요? 김건희 씨를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진술해야 본인의 어떤 신분범인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부인하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글쎄요, 마침표라는 표현은 본인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본인은 피고인이고 수사받는 피의자입니다. 마침표를 찍을지 안 찍을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아직도 본인이 검사 시절의 어떤 그런 생각에 젖어서 어떤 범죄 관련 혐의든 본인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특히 방금 그 가장 왼쪽에 있던 그 목걸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 측에 자술서도 낸 게 있잖아요. 내가 준 게 맞다라는 네. 취지로요. 이런 그러니까 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법정에서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예.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건희 여사한테 물었을 때 답변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그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입장이었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배용 전 국가교육원장 같은 경우는 예. 이화여대 총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사하고 여성사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교육원장으로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의 추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그렇고 다만 그거를 결정하고 임명하는 데 있어서 금거북이를 받은 게 결정적이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금거북이 제가 뭐 금액이 190만 원 4.5돈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금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겠지만 이 금액 관련해 가지고 이걸 받았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 놨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달리 판단할 근거도 되거든요.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이배용 전 교육원장에게 뭐 100만 원 정도의 어떤 화장품을 선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자리에 자기가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대가성이냐, 청탁에 있어서의 금품이냐, 그걸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어떤 사람이 임명됐는데 그 위에 선물을 줬다. 근데 그 선물 때문에 처음 애초부터 그 사람한테 자리를 준 거냐, 청탁의 대가 있냐 여부는 다른 예.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금품 수술한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인식한 부분 속에서 임명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줬느냐는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이 어제 질문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중진들이 나서지 말라고 해서 실제로 그래서 개입한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훈 의원님, 네.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뭐 당에서 말이 많네. 이 녹취 파일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저만 해도 거의 뭐 한 수십 번을 들은 것 같은데요. 뭐 말이 많네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액센트를 둬가지고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만은 이 대통령의 공천 개입 그것이 총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간에 이것은 사실 지금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이게 표면적으로는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이게 암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마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불과 뭐 한 두 번, 세 번 이전의 대통령 시절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청와대 오더, 이른바 청와대 리스트라는 게 다 존재한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자 이 공천의 대통령 개입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그런 그 공론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지금과 같이 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 중진들이
말려서 개입을 할 생각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또 민주당에서는 또 그렇게 또 충분히 반박을 할 것입니다. 아니 중진들의 말을 그렇게 잘 들었으면은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이루어졌겠느냐라는 그런 그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중진들의 의견을 그렇게 잘 수렴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여러 차례 채널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저 말의 어떤 신빙성 100%와 맞다 저럴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그다지 저는 많지 않을 걸로 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어떤 특정 인사의 뭐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더니 말이 많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정말 공천에 개입을 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판단을 한 사람에 대한 추천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마도 이 공천 개입과 그다음에 매관 매직 의혹 이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뇌물죄의 적용만은 피해야 되겠다라는 변호인단의 어떤 조언이 있을 테고요.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어떤 형량 이것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당분간은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를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내일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건에 대한 공판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신문이 열립니다. 구속이 받아들여지면 최장 6개월 더 구속이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1월 18일 구속이 만료이기 때문에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일단 내일 일반 이적 혐의 추가 공판에서 구속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는 26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는 2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즉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몇 년을 구형할지가 주목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26일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래서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할 만하죠. 김기웅 의원님. 체포방해 혐의는 내란 재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가 들어왔을 때 막은 혐의, 그다음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등이요. 구형량 뭐 예측이라면 예측인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때 체포방해 혐의보다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이나 변호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형을 할 때나 아니면 이 관련해서 내년 1월 29일 날 선고가 날 때 가장 중요한 게 국무회의 관련된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관련해서 거기 국무위원들의 어떤 표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심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국무회의가 심의까지만 돼 있습니다. 심의는 뭐냐면 의견을 나누다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거를 가름말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되는 거고 국무회의 의결이란 거는 국무위원들이 찬반에 대한 어떤 표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표결까지 필요 없고 의견을 나누고 대통령이 그거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형식적 그다음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계엄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할 때 좀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된다면 이게 내란 혐의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면에서 다른 혐의보다도 국무회의 때 어떤 심의 의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굉장히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결심 공판 전망 짧게 듣고 넘어갈게요. 뭐 일단 특검은 중형을 구형할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게 내란 사건의 결과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무관합니다. 개별적인 독립적 범죄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범죄 혐의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법정형이 중요합니다. 그 체포 방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고요. 또 비화폰 삭제는 증거인멸입니다. 각 이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한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그걸 병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란 사건과 무관하게 구형할 수 있고 그 구형량도 아마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법정형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의 일주일 내일 그리고 오는 금요일 결심 공판까지 주목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생생하게 매일매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야 정치 상황으로 좀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먼저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던 민주당 통일교 특검 입장을 전격 선회했습니다. 특검하자라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렇게 답했는데요.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 통일교 특검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여야 합의안을 낼 수 있을까요? 예, 통일교 특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지난주까지 이런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이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못할 거 없다, 하자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단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하자. 그리고 지난 대선에 통일교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보자. 이렇게 좀 이슈를 확대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백 앵커가 전해준 대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을 어떻게 추천할지 그리고 범인은 어떻게 할지 등등을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라도 결과 브리핑이 있으면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촬영하고 취재진들은 모두 회의실 바깥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지영 의원님, 전격 수용 예상하셨어요? 네, 예상했습니다. 아, 예. 저는 국민의힘이 이 특검으로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표현하자면은 정청래 대표의 유인술에 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로서 통일교의 뇌물을 받은 정치인의 부패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통일교든 또 다른 종교이든 특정 종교가 정당 민주주의적 절차에 개입한 국정농단의 성격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공의 개별 의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당의 선거 개입이라는 측면에서는요,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또는 2022년 윤석열 후보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의 특정 종교의 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은 헌법 8조 2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그런 헌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문제에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당이 존폐에 해당되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별 의원들은 특정 정당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당도 이 본인들의 정당의 특정 종교가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저는 털어내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응분의 조치를 당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네. 예상하셨다고 박지영 의원은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며칠 전에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통일교 특검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60%가 넘었죠.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들,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게 돼간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물론 뭐 원론적인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에서도 나오고 또 여론조사 결과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른바 정청래 민주당이 고민을 했겠죠. 예. 그러면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다 식으로 저는 빠져나간 걸로 봅니다. 하나는 주고, 즉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은 받는 모양을 치이고 그다음에 2차 종합특검이 우리로서는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것을 이 바터식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방향은 그렇게 가더군요. 전격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특검을
이 야당의 제3자가 임명을 한다 손 치더라도 사실상 누가 임명을 합니까? 이거는 대통령 이재명의 손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야가 한 발짝 양보를 해서 진일보 한 것까지는 저는 뭐 찬성입니다. 동의를 합니다만은 여기서 끝난다. 아마 공을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대통령실에 토스한 그런 성격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추천을 받은 특검을 거부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지방선거 날짜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거를 의식한 다목적 포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여론을 의식해서 부담을 느껴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역공 일종의 이렇게 해도 우리가 뭐 거리낄 거 없다라는 판단에서인지 어떻게 보세요? 전 뭐 최근에 여론조사도 분명히 뭐 고려는 했다고 보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압박을 느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박진현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통일교 관련된 의혹은 특검에서 수사는 했지만 그게 뭐 정교 유착 사건이라고 표현은 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뭐 이 횡령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비리, 정치권 유착의 전반적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정치권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이 몇 개 불거지면서 전재수 의원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이게 민주당의 어떤 문제인 것처럼 부각이 됐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관련된 분들이 더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는 2022년 대선,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구체적으로 여당의 정치에 직접 관여하고 실제 그런 걸 통해서 2027년에 대권 대망까지 꿈꾸는 그 정교 일치 사회를 국민의힘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겁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금품 수수 부분이 일부 밝혀지고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종교단의 해산 문제도 대통령이 언급할 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들여다보긴 했지만 일단 경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던 거지 통일교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민주당은 뭐 당연히 그런 입장이었던 거고 사후에 경찰 수사 후에 특검을 논의해도 된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었던 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을 합의하고 마치 이 국면을 민주당의 통일교 유착 사건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 상황에서 굳이 특검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통일교 관련 수사를 회피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진상을 밝혀서 만약 민주당 정치인 중에도 금품을 수수한 분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 져야 되는 거고요.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서는 통일교와 같은 이 종교 단체들이 정치권에 유착을 해서 종교 분리랑 헌법적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 행위를 뭐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건 민주당의 원래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경찰 수사를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한 번에 이제 규명할 것이냐의 선택을 이번에 아예 특검을 통해서 가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민주당 쪽에서 오늘 전격 수용 의사를 내비치면서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밝혀보자라는 언급도 했고요. 또 배경에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통일교가 더 유착이 많은 거 아니야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전에 정청래 대표가 위헌정당 심판 얘기한 것도 떠오르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그랬죠. 통일교하고 국민의힘이 관련돼 있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목적어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민중기 특검에서 이 관련해서 전재수, 임종성 전 의원 등 관련해서 민주당 인사 관련해서는 쏙 빼놨잖아요. 본인들은 이걸 밝히기 싫었지만 언론에서 언급이 되니까 뒤늦게 이첩을 해서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임종성 전 의원이란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7인의 핵심 멤버입니다.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친문적 진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넘버 2라고 하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본인과 통일교 관계자와 통화를 한 이건 41분짜리 녹취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재명 측에서 연락이 왔고 어머니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정진상 실장에게 연락하겠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 대상이 있겠지만 왜 지난 8월에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이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다 양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쪽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지 그리고 또 쪼개기 후원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의
민주당을 쏙 빼냈습니다. 그리고 당원이 가입하는 문제도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다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부분은 다 묵힌 겁니다. 뭉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전달을 받은 내용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지시를 했는가요? 이런 부분까지 다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이 본질은 외압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 측의 인사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았다는 측면까지 조사해야 한다면 유불리는 따지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통일교육에 관련해서 부적절한 돈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정치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가릴 게 없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논의 환영하는 입장이다. 여야는 물론 지위 고하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약 1시간 한 반 정도 회동이 진행되고 끝난 것 같습니다.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을 각각 발의한 뒤에 협의해서 신속 실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서 하나의 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야가 각자 법안을 제출한 후에 그 안을 가지고 문건화된 그 안을 가지고 또 협의를 해나가자 정도로 일단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아마 이 중에는 특검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야권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 대법원에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대법원에서 할 거면 특검 뭐하러 합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양당이 부담된다면요, 비토권을 양당이 행사하면서 이른바 이제 군소정당들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유는 2022년도 민주당 경선에서도요. 예. 마지막에 서울 경선에서 뒤지고 있던 이낙연 후보가 갑자기 이재명 후보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낙연 후보의 연관성은 없습니다만은 그때도 특정 종교 개입설이 돌았습니다. 즉 특정 종교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들을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뿌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특검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 왜 국민의힘이 위험한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군요. 실제로 2022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경선에서의 득표율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 득표율 이상의 특정 종교의 당원 동원이라든가 경선인당 동원 개입이 있었다면은 이 종교의 개입에 의해서 대선 후보가 바뀌었다는 추론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계속 제기해왔던 통일교 특검 하자 전격적으로 수용했고요. 1시간 반 정도 오늘 오후에 비공개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결과가 나온 거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일단 각자가 안을 발의한 후에 이걸 가지고 추후에 협의를 하자 정도로 일단은 1차 회동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네. 그러면 민주당이 제2차 종합특검, 그러니까 3대 종합특검이 다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을 2차로 묶어서 하자. 이거는 덩달아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이죠. 예. 제가 속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야당 쪽의 특검만 주장을 하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야당만 수사하냐라고 하는 그 논리기가 펼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숙고를 했겠죠. 자, 좋다. 그러면 하나 주고 하나 받자. 우리가 더 중요한 경중을 따져볼 때 바로 2차 종합특검, 그들이 얘기하는 내란 정당,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2차 종합특검이 더 중요하니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갖고 오고 저쪽을 주자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아마 전격적인 이 수용 의사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 특검이 동시에 또 지난주에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차 특검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무슨 통일교 특검이냐, 물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3대 특검을 전광석화 같이 처리한 그런 솜씨로는요. 이 두 가지 특검 같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얘기를 제가 짧게만 반론을 하겠습니다. 마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통일교의 어떤 입김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보도를 보십시오. 원래 통일교 쪽에서 더 가까운 정당은 민주당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 통일교 쪽에서 나온 그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쪽에 여러 가지 접촉을 했는데 이전에는 민주당 쪽하고 관계가 훨씬 높았다라는 게 그 간부들의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섰는데요. 지금 6시간 15분째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 참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조국 혁신당 등 친여 진영에서도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에 붙일 수 있는 안을 다듬어 냅시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습니까? 국회가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독립의 침해입니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오전 11시 좀 넘어서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지금 6시 16분 한 30초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오늘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좀 화제가 됐던 게 제1야당 대표가 1번으로 또 나선 것도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건 사실 지금 이 법안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있어서 크나큰 악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상권 분립에 있어서 사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관련해서 내란과 한통속이라는 그 프레임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역설적으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그리고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새롭게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특정 인물이 어떤 나쁜 일을 한다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법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대표로서 본인이 할 부분을 해야겠다는 어떤 의지가 피력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준영 의원님. 지금 대변인님이 하신 이야기는 철진한 이야기예요. 지금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를 다 뺐기 때문에 실제로 대법원에서 만드는 예규와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법으로 아느냐, 예규로 아느냐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그냥 정쟁화시켜서 본인 뜨고 싶은 거예요.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한다. 난 정말 진심으로 뜨고 싶다. 요즘 한동훈 전 대표도 뜨는데 난 그보다 더 떠야 되겠다. 이런 저는 가진 욕망의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하시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쿠데타 주범인 전두환한테 명패 던진 사람입니다. 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실 거면요. 이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단절하고 난 뒤에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규나 내란 전담 재판부나 같기 때문에 정쟁을 멈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오쯤 내일 정오쯤이면 24시간이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 해제가 되고요. 그럼 바로 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붙여질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주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자세한 내용은 또 내일 이 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마스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토론 주제는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 지지자들이 외친 건 한동훈이 아닌 도토리였습니다. 도토리는 대통령과 초성이 같죠. 한 전 대표의 대권 행보를 지지한 겁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장동혁 지도부를 직격한 한 전 대표. 출간한 책에 일일이 사인도 하면서 스킨십에 힘을 쏟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대표도 책을 들었습니다. 책 5권과 함께 본회의장 당상에 올라 필리버스터의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변화의 기로에 선 장동혁 대표, 위기의 당을 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예, 첫 번째 토론 주제는 기로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의 선택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또다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블로그에 가면 쓰고 있는 한 이중의 얼굴을 가진다. 근데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렇게 블로그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건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익숙치 않은 게 아니라 예. 처음 보는 거죠. 처음인가요? 어떻게 보면 당무감사위원장은 재판장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뭐 검사와 비슷할 수 있겠죠. 근데 저분이 지금 그전에는 저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날은 뭐라고 그랬냐면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이겠다. 예. 그 임자도 죽이겠다라는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해서 뭐 수천 명, 거의 1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황리에 끝났는데 그거를 보고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면을 쓴 자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당무감사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자기가 징계하겠다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블로그에다 저렇게 공격을 하는 사례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그 장해찬 지금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예. 저희를 한동훈계를 고름이라고 하면서 연말까지 짜내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의도연구원이라는 곳이 거기 부원장이 그렇게 그 전직 당 대표와 그리고 저도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만 전직 지도부를 고름으로까지 비교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요? 저는 뭔가 지금 당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저 분들을 임명한 분은 장동혁 대표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무감사위원장의 이런 행동 어떻게 보세요? 매우 이례적이죠. 당무감사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갖고 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자기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예.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의견을 내는 건데요. 이걸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도 민감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어떤 명예나 그 또 개인정보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조사 결과는 비공개로 해서 당 지도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도부가 이것을 윤리심판원으로 이첩하거나 예. 또는 그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징계를 결정하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장이 조사 내용을 갖고 또는 조사 대상자를 갖고 정치적인 그 전면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그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저 표현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중인격자라는 의미가 제일 해석이 가능하겠죠. 예. 아마 당원 게시판에 당 대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름을 명의를 활용해서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 부부를 공격한 것에 대한 어떤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차원에서 공격을 저 내용을 쓴 것 같은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런 식으로 당무위원장이 정치 공세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은 조사 결과의 어떤 객관성이나 또는 편향성을 도리어 증폭시키는 그러니까 저 결과에 따른 징계 대상자 입장에서는 도리어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토크 콘서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는데 여기서 한 전 대표의 발언을 먼저 좀 볼게요.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고요. 또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이거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다고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상원 윤리위원장, 전 윤리위원장, 윤리위원장께서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정당에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노골적인 정치 탄압이다라는 것들을 뭐 강력하게 암시적이지만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당에서 말을 탄압하는 것은 히틀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는 나치당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그 이전에 하신 바가 있어요. 예. 그 비슷한 거죠.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그 민주적인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 당의 대표이신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요. 그 당 대표로서는 처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본인이 굉장히 궁지에 물리시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신 것 같은데 들고 가신 책이 민주주의와 뭐 헌법 이런 책을 많이 갖고 올라가셔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당내에 있는 같은 당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민주적인 그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격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임명하시면서 저렇게 뭐 자유주의와 자유론 저런 거를 그 야당에다 그 민주당에다 얘기하면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내 민주주의부터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 더 여쭈면 어제 그 현장에 네, 계셨죠? 있었죠. 예. 도토리 한 거는 도토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라는 거 대통령과 디귿, 리을. 디귿 리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그 팬들 이른바 지지자들은 한동훈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보수가 부활하자, 보수 어게인을 하자 뭐 이런 그 주장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김종혁 최고위원께는 뭐라고 하던가요, 지지자들이? 힘내라고 그러죠, 뭐. 예. 위로를 많이 받으셨군요. 예, 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저 옆에 있었는데 저게 이제 현장에는 아시다시피 1600석이 8분 만에 다 그 표가 동이 나서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장에서 또 옆에 440석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 스크린으로 중계를 했는데 저분들은 그 현장에 1600명에도 못 들어가고 430명에도 못 들어간 분들이 나와서 복도에서 이제 저희가 꽁 대신 닭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이제 제가 사회를 보면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뭐 나름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미안하니까 와서 3시간씩이나 저기서 복도에서 기다려줬던 분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상대 당에서는 지금 이 장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장동혁 대표 직격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유 어떻든 간에 두 사람 간에 이제 그 당내 그 권력을 놓고 싸움이 붙은 거죠. 그 전 대표와 현재 대표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두 사람은 한때 한 배를 탔었지 않습니까?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도 했었고 또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같은 소위 한동훈계의 대표주자로 해서 수석 최고위원, 1등 최고위원이 됐었던 관계였는데 지난해 이 탄핵과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좀 갈라서면서 이제 아예 원수지간처럼 저렇게 돼 있는데요. 자, 개인적으로 뭐 저 당내에서 경쟁이거나 뭐 또 갈등을 갖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직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당 대표가 자신의 권한을 사적인 그 어떤 정적을 라이벌을 제거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토크호스를 통해서 자신의 세를 직접적으로 과시하는 걸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내 실제 이제 현역 의원이라든지 당내 기반은 장동혁 대표보다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 정치인으로서의 대중적 기반을 활용해서 일종의 위력 과시로 들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측의 어떤 갈등이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어쨌든 현재 국민의힘의 그 당 상황을 봤을 때 정치력 부재는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꼭 저렇게 그 어떤 뭐 법적 심판대에 올려서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심판원에 올려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전직 대표를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진들의 어떠한 그 정치적 노력도 보이지 부재한 상태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그 당의 갈등이나
당의 어떤 분열 상황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내부 정치력의 부재, 한계를 지금 노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오늘 아침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 목소리를 내긴 했는데 잠시 후에 좀 다뤄보고요. 그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게시판 논란 감사를 중단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런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글쎄요, 그건 저는 뭐 당사자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래 12월 23일 날 하기로 했던 예. 그 당무감사위원회 회의, 이것을 거기서는 그냥 다른 부분만을 논의를 하고 단계 예.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 동아일보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정작 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그건 오버다, 우리는 뭐 계속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너무 월권을 하고 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안 하고 나는 상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글쎄, 근데 그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변화를 하겠다, 달라지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뭐 제가 페북에 쓴 얘기가 나옵니다만 예. 본인이 그렇게 변화를 하고 달라지고 그 중도층에게 이제 좀 소구력을 갖고 다가가겠다 하려고 하면,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계몽령 그 비상계엄 때문에 본인이 계몽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헌법재판소 문 닫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런 분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저렇게 그 돌로 들이받는 소로 쳐 죽이겠다느니, 아니면 무슨 뭐 가면으로 살아가고 있다느니, 저런 식의 얘기들을 개인 블로그에다 계속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그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름을 실명으로, 익명 게시판에 있는 거 실명으로 다 공개해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본인 주장이 그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만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마치 무슨 결정권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신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명백하게 범법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을 계속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변화를 하겠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의 진정성은 아마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른바 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여러 가지 반발, 그리고 또 이런 의견들이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여전히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페이스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징계 역풍 없다.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혹시라도 속도 늦추거나 보류하면 더 큰 분란의 불씨를 남겨두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또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어쨌든 저도 뭐 지난 앞에 계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 뭐 또 그 당사자인데 예. 어쨌든 징계 자체가 적절치 않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치적 사과를 요구할 수는 있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을 징계 절차로 가는 거하고 정치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당에서는 여러 가지 그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부적절한 경우도 사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당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그 당 밖에서의 발언이 당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징계보다는 그 사람에게 주의라든지 또는 정치적 사과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바로 징계를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 그것도 적절치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해찬 씨가 이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잖아요. 저도 이제 민주연구원 원장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 연구원, 띵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은 정무적 상황에 대해서 정쟁적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예컨대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정책적 사안과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정책적 사안이 부딪혔을 때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나 띵크탱크 관계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건 맞지만 지금 당내 정쟁적 사안을 갖고 외부에 자꾸 입장을 내고 하는 것 역시 부적절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의도연구원까지 정치화, 정쟁화 대상이 되면 그건 제가 보기엔 당의 질서나 기관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게요. 윤리감사 관련 업무를 하는 쪽도, 그리고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쪽도 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계속 싸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요. 대안 없이 음식점 간판 바뀐다고 영업 잘 되진 않는다라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당명 개정까지도 시사한 바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에둘러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뭐
지자체장도 그렇고요. 지방선거 예비 주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뭐 이름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정복 시장도 계속해서 장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럼 화답이 올까요? 신호가 올까요? 장 대표 쪽에서? 화답이 안 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12월 3일도 이게 이번 기회 지나가면 어렵다. 그러니까 빨리 사과를 하고 절연을 하자라는 얘기들이 뭐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왔었잖아요. 예. 25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공개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송원석 원내대표도 투톱이라고 얘기하는 송원석 원내대표조차도 부대표들을 뒤에다가 배석을 해서, 근데 그분들이 다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그 비판을 했었고, 그다음에 육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예. 심지어는 폭정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라고 얘기했던 윤한홍 의원도 있었고, 예. 찐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찐윤 의원이 내가 그 찐윤이었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안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장동혁 대표만이 저렇게 나 홀로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필리버스터 얘기하면서도 내용 보니까 예. 그 헌법재판소 판단은 잘못된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변화하겠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저렇게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오는 자치단체장들도 현장에서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전멸한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버티시는 거가 과연 정치적으로 저게 어떤 결과를 빚어올지 저는 참 우려가 됩니다. 예. 지난 19일에 충북 도당 연설에서 장동혁 대표가 저도 계엄 해제안에 찬성했다.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나라고 했는데 계속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말 안에 좀 뭔가 바뀌는 태도가 나올까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지 현재로서 않는다. 이미 많이 기회를 놓쳤고요. 사실은 지난 12월 3일 1년 됐을 때 그때 뭔가 단호하게 입장을 내고 절연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걸 놓친 거죠. 사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입장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수도권에 있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또 장동혁 대표가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심각하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정복 인천시장 입장에서 매우 절제된 얘기를 했는데, 내년 3월쯤 돼서 진짜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입장 표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도리어 당의 내용은 그때 시작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장동혁 대표의 시간이 과연 지속될지 아니면 큰 파국에 직면하게 될지는 시간은 빠르면 내년 2월 중순, 늦으면 내년 3월 초순쯤이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단체장들은 현장에서, 특히 수도권은 스윙보터인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도저히 이 국민의힘 노선이나 지도부 갖고 선거를 못 이긴다 하면 예. 도저히 못 참죠. 그 상황이 되면요. 아마 내년 1월 말 그리고 2월 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면 이제 뭐 판결문도 내용도 나오고 공소장 내용도 다 나오고 이렇게 될 경우 저는 진짜 걱정이 되는 게, 아니 윤 어게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만약에 이번에도 대패하게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진짜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옛날에 뭐 누군가 얘기했던, 이해찬 씨가 얘기했던 대로 민주당 한 20년, 30년 집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떠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당대표가 그런 민심이나 이런 것들에 다 귀를 막고 계시면 어쩌겠다는 건지 정말 걱정이 돼요. 예. 일단은 지금 이 시각은 필리버스터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은 못할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뭐 1심 말씀하신 체포방해혐의 1심이 1월 16일이니까 뭐 그때라도 더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통일교 특검, 지방선거 영향은?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바로 좀 보시겠습니다. 종합특검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합니다.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 불가 입장에서 전격 수용으로 일주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 뭐라고 보세요?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국민이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앞서 그 패널들하고 얘기하실 때 예. 갤럽 여론조사를 활용했지 않습니까? 60%가 넘고 반대는 한 20% 초반밖에 안 됩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정 정파의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다. 이 특정 정당의 지지층과 관계없이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마냥 민주당 입장에서도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정부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늦었지만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정리하고 정치권이 정리할 것 정리하는 것이 더 좋은 그 대한민국의 미래나 정치권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 받겠지 하고 좀 계속 주장을 이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근데 저는 안 받을 수 없다고 봤어요. 예. 아니, 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거대 종교 집단이 그 금력과 그리고 그 신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뭐 당원으로 넣어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정당 자체를 쥐고 흔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뭐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데서는 청와대에 보좌관으로 우리 신도들을 들여 보내야 된다. 그리고 예. 언젠가는 우리가 대선 후보를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완전히 그 정교일치의 망상을 가지고서 했던 그런 범죄 행위인데 그걸 어떻게 특검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 받아야만 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는 어떤 예.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정치인은 진짜 후한무치해야 할 수 있는 거구나. 아니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가 있나? 며칠 전에까지만 해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억지로 특검을 밀어붙이지만 우리가 안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그 이전까지 국민들 모두에게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받겠다고 했으면 사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달라져서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해명과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건너뛰면서 아니 그러면 정치 지도자 이른바 여당 대표, 집권당 대표의 말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도 되는 겁니까? 그럼 국민들은 이 장단에 춤추다 저 장단에 춤추다 이래야 됩니까? 홍익표 의원님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오셨어요. 예. 다른 민주당 패널들은요. 받으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 이제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냥 자기가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후한무치한 태도에서 정청래 대표가 국민 앞에 해명해야 돼요.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예. 그리고요. 오늘 오후에 4시 반에 바로 원내 지도부 회동이 있어서 상당히 빨리 오늘 아침에 오케이 수용하겠다라고 했고 바로 점심 먹고 오후 4시 반에 만났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비공개 회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악수하는 장면만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약 1시간 반 정도 회동 종료하고 나온 결과가 일단 각자 법안을 만들고 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논의한다.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예. 지금 과거에 어떤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 또 특검이 할 때 각각의 안을 제출해서요. 그것을 갖고 통합적 대안을 만듭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주로 이제 특검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될 텐데요. 저 사안은 근데 이번에는 원내대표 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 협상 차원에서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아마 나서서 협상을 하고 통합적 안이 만들어지면 양쪽의 안을 갖고 서로 그 주고받기를 하면서 통합적 안이 만들어지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예. 그 의결되고 본회의 통과가 되면 법안이 성안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경찰도 속도를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게 아마 빨리 돼도 근데 빨라야 1월 말쯤 될 것 같아요. 특검이 가동하는 게 법안 통과되고 특검 구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은 경찰이 아마 계속 수사를 하게 될 것 같고 예. 국수본에서요.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빨라야 1월 말, 늦으면 2월 초 순이 돼야만 특검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장 합니다. 마지막까지 논쟁이 벌어질 건 아마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것인가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이제 핵심일 텐데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대한변협이나 이런 경우를 선택하는 게 특히 예. 뭐 이런 제3의 기관에서 현재 국회는 여야가 다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3의 기관인 뭐 대한변협 등에서 한 2~3명 정도를 복수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해왔던. 예. 뭐 특검의 범위나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리고 추천 누가 할 것이냐, 기간이나 어떻게 뭐가 제일 쟁점이 될 거라고 핵심은 뭐 아무래도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인데 예. 저는 정치권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군소정당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관계돼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정당 우리는 뭐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는 추천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혹은 변협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은 절대로 못한다고 하겠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의 악마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란 특검에서 발표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군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그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악마화했던 민주당은 공개 사과해야 됩니다. 입법부가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을 그런 식으로 악마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은 만약에 대법원에 추천권을 주면 본인들이 악마화했던 사람에게 추천권을 주는 거니까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돌팔매를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대한변협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 사과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통일교 부분에 대해서 특검 안 하겠다고 했던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악마처럼 묘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정청래 대표가 물론 있죠. 초기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국민의 여론이나 또는 뭐 여러 정치권의 상황들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입장을 바꿔서 특검을 수용한 것은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도 민주당이 오늘 발의했는데 이 관련 내용은 내일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2.3 계엄 그날 밤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동선이 법정 증언을 통해 더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에서 대기하던 박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TV 담화로 계엄을 선포하자 국방부 전투통제실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을 듣게 됐다는 게 박 전 총장의 증언입니다. 법정에서 특검이 임명 사유 등을 들은 게 있느냐 묻자 박 전 사령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다. 명령하면 순응하는 그런 분위기. 지시, 순응, 순응, 순응. 이 순응이란 단어를 3번이나 되뇌는 모습에서 사성 장군에게 기대했던 기계나 군인 정신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내내 무기력하기만 했던 건 아닌 듯합니다. 참모들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 한 부하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자 박 전 총장은 그에게 이렇게 면박을 줬다고 하죠.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일머리가 없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의 본분보다 계엄 완수를 위한 일머리가 먼저였던 사성 장군. 순응과 독단 사이 그 어디쯤 서 있었을 사성 장군의 초라한 모습.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특검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큰 통일교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로비 자금 실무 책임자인 통일교 회계부장을 오늘 조사했습니다. 조사 시간도 장소도 모두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비밀리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